그 예를 들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다음 날에는 이제 부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, 쌍파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 날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한 가족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. 그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기억이 조작되는 거예요. 내가 원래는 부자였고 원래부터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?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수디입니다. 오늘은 그 SF 영화와 함께하는 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고요? 예예. 오늘은 그 1998년 그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연출한 그 SF 영화 다크시티, 요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그 다크시티 이 영화 그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. 예. 물론 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독특했던 설정을 가진 영화로 기억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만큼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영화가 뭐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저명했던 그 대중영화 평론가 그 로저 에버트가 투썸버브요? 예, 그걸로 유명하죠. 진시 스켈과 같이 해가지고 둘이 같이 엄지시키면 이제 투썸저베라고 그랬죠. 좋은 영화죠 그게. 예, 두 분 다 돌아가셨죠? 그렇습니다. 이 로저 이버트가 그 1998년 그 최고의 영화로 꼽았을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거든요. 그리고 이 감독인 알렉스 프로야스도 이 영화로 인정을 받고 나서 2004년에 그 SF 영화 그 아이로봇의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. 이 정도로 그 이 영화가 평가받은 건 저도 몰랐는데요. 예. 그럼 그 간단한 이 영화의 그 줄거리를 이야기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예. 일단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. 주의하시기 바라고요. 일단 먼저 이 영화는 이 다크시티라는 정말 이름답게 그 이름 없는 그 어둡고 음침하고 항상 밤이에요. 해가 뜨는 법이 없는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그 존 머독이라고 있는데, 이 존 머독이 이상한 호텔 방에서 깨어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. 근데 문제는 그 자기가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방 안에는 막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시체와 피 묻은 칼이 있는 겁니다. 당연히 그 살인 누명을 쓸 것 같은데요. 이건 뭐 그 미스터리 스릴러물의 그 전형적인 클리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일단 한 통의 전화가 또 와요. 그리고는 그 누군가가 주인공에게 도망치라고 경고를 해요. 전화로요? 예. 바로 그때 이제 그 스트레인저스, 그 이방인들이라는 그 수수께끼의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주인공 존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주인공은 이 이방인들과 막 추격전을 벌이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데, 그것은 그 튜닝이라는 그 일종의 이제 초능력인데, 문제는 이게 주인공을 추격하는 이방인들도 이것과 비슷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아무튼 주인공은 이 튜닝이라는 힘, 뭐 염력 비슷하고 뭐 조종하고 이러는 건데,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서 이방인들의 추적을 이제 뿌리치게 됩니다. 그 이후 주인공 존은 그 자신의 기억 속 단서를 쫓기 시작하고, 그 자신이 그 쉘 비치라는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기억을 이제 희미하게 떠올려요.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가 그 해변 마을 쉘 비치를 가려고 해도 뭐 길도 없고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그곳을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억의 파편을 쫓던 중 그 이제 엠마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 엠마라는 여자가 그 탑건 매버릭의 여주인공 그 제니퍼 코넬리가 맡은 그 역할이죠? 맞습니다. 저희 어렸을 때 그 저희 책받침 그 여신으로도 유명했던. 일단 그 엠마라는 여자는 그 자신은 이제 그 주인공의 아내라고 주장을 하지만, 주인공 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기억을 잃었으니까 이 엠마와의 추억조차 이제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저도 이 부분에서 그 과연 이들이 부부가 맞나? 뭐 이런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. 예. 그럼 초반에 그 주인공에게 도망가라고 호텔방에 전화를 건 인물이 엠마 이 여자인가요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자신이 가진 단서와 기억을 추적하면서 그 슈레보 박사라는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, 그가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추적 끝에 슈레보 박사가 있는 실험실에 이제 몰래 침입해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. 그리고 결국 그 슈레보 박사는 이 도시의 모든 진실을 이제 알려주게 돼요. 그 슈레버 박사 역을 맡은 배우가 그 드라마 24의 그 잭 바워 역할을 맡았던 그 키퍼 서덜랜드죠? 맞습니다. 그 도널드 서덜랜드의 아들이기도 하죠. 네. 아무튼 이제 그 잭 바우어, 이 영화의 그 슈레버 박사는 이방인들의 협박으로 이제 그들의 그 지역 조작 장치를 이제 운영하는 과학자예요. 아까 그 주인공 추격했던 그놈들이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은 이래요. 초반에 등장했던 그 이방인들, 이 사람들은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게 도시를 딱 멈추게 하고
그 멈춘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재배치하면서 이 사회 전체를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.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다음 날에는 이제 부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 날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한 가족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. 그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그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도록 이제 기억이 조작되는 거예요. 내가 원래는 부자였고 원래부터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. 그전엔 전혀 아니었는데요. 그렇죠. 아, 그럼 스트레인저스, 즉 이방인들의 정체는 뭐길래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? 그 정체는 바로 외계 종족입니다. 아, 외계인이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저들은 이 개별적인 자아가 없이 이제 모두 하나의 그 집단적인 정신, 즉 그 하이브 마인드로 연결돼 있어서 개개인이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요. 그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개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이러한 독립적 사고를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고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뭐 이제 청백한 피부를 가진 뭐 그 인간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인간의 시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진짜 그들의 모습은 그 영화 후반에 나오는데 사실 이들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그 검은 연기 같은 이런 기생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. 그래서 이 기생체들은 죽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. 이들이 그냥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외형은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들은 단순한 외계 침략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튜닝이라는 그 현실 조작에 가까운 그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지만 이런 강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이런 독립적인 자아나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에요. 그럼 그 슈레버 박사는 그 주인공 존 머덕의 능력을 미리 알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그가 알아낸 그 외계인의 약점을 이용해 제거하려고 하는 건가요?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슈레버 박사는 그 주인공 존에게 그 외계인들과 달리 이런 개인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인간이며 그 이방인들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줘요. 그래서 이게 각성한 주인공은 그 이방인들과 대결하면서 그 자신의 능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 외계인들의 리더인 그 미스터 핸드라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을 물리치고 그들의 정신적 연결망까지 이제 모두 파괴해버려요. 그리고 그 초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기억 속 그 쉘비치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자기 부인이었던 엠마와 그 해변에서 다시 만나는데 이 엠마는 그 새로운 기억을 가진 상태라서 주인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, 또 기억 못해요? 예, 그렇습니다. 왜냐면 자꾸 리셋되고 하니까.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인공 존은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. 처음 영화 봤을 때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내용이었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영화의 배경 그 다크시티는 결국 지구가 아닌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는 사실 이 지구가 아니에요. 우주 어딘가에 떠 있는 그 거대한 외계 구조물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. 아,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. 예. 그래서 사실 저 그 스트레인저스라는 그 외계인들은 그 현실 조작도 가능한 이런 힘을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들의 문명을 이제 몰락해서 이제 우주를 떠돌던 중 지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인간의 이런 독립적 사고를 흥미롭게 여겨서 우주 공간에 이러한 고립된 도시를 만들고 인간들을 납치해 온 다음에 매일 밤 12시마다 사람들의 기억과 도시의 지형을 막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정이에요. 그럼 결국 주인공들 포함해서 다크시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은 다 조작된 겁니까? 그렇죠. 그나마 그 외계인들의 여러 실험을 도왔던 이 슈레버 박사를 제외하고는 다크시티의 주민 모두 다 그 기억 조작을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. 이방인들은 이렇게 뭐 거대한 기계를 사용해서 그 인간의 기억을 삭제하거나 막 새로운 기억을 주입하는데 그 인간들의 뇌에 그 주사를 통해 기억 물질, 이게 뭐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걸 주입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이제 주인공 존의 기억도 당연히 가짜죠. 조작된 기억이죠. 그는 그 자신이 그 쉘비치라는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고 엠마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다고 믿지만 이것도 사실 그 전부 그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그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살인 사건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거는 그 존 머독이가 겪는 이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, 그 외계인 짓인 거예요. 아, 외계인 짓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의 최종 보스 비슷하게 등장하는 미스터 핸드가 저지른 일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폭력성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을 계획적으로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특히 이 미스터 핸드는
인간들의 기억을 직접 주입받아서 그들의 감정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그 조작된 기억을 일부 자신에게 심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인간의 폭력성과 이제 본능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직접 살인을 하게 된 거죠.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어린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냥 외계인 나오는 판타지 영화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꽤 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우리의 기억은 이제 조작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막 이렇게 구성되거나 뭐 변경될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뭐 과학이나 철학 그리고 뭐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이제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갖습니다.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크시티에서의 시민들은 외계인에 의해 막 기억이 바뀌고 조작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물론 그 우리의 그 신경학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는 그런 이제 극적인 기억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또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의 기억은 그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통해 이제 바뀌거나 완전히 조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 이거를 그 의학적으로 그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요. 아, 실제 그런 이름이 있군요. 그렇습니다. 또한 그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즉 그 AI와 그 뭐 신경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그 전문가들은 이제 이러한 기술이 잠재적으로 이제 기억을 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경고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일론 머스크의 뭐 뉴럴링크나 또 싱크론 같은 이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이 기계와 인간의 뇌 사이의 그 공생에 관한 기술이 더 발전되면 기억 조작도 단순히 영화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진짜로 영화 그 토탈 리콜처럼 기억을 뇌 속에 심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 영화 원래 제목이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 이제 구성되거나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는 개념.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그 시뮬레이션 가설 이거의 철학적 주장을 이 영화는 내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설 편에서도 저희가 이 영화 잠깐 언급했듯이 그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이것도 꽤 중요한 영화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한 우주 문명이나 이제 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진보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물론 그 영화에서의 다크시티는 그 컴퓨터로 디지털 재구성된 그러한 현실은 아니고 실제 물리적 우주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외계인의 특수 능력을 통해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방식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진보된 외계 문명이 만든 그 시뮬레이션 속에 그 다크시티 시민들이 살아간다는 점은 이 가설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,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. 뭐 진짜 현실은 아니고 주입된 기억과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점이 좀 비슷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를 그 양자 물리학 그 영역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이제 바라볼 수도 있어요. 그 입자는 그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또 관찰될 때 상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저희 여러 번 얘기했듯이 중첩과 그 파동 함수의 이제 붕괴 현상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이게 영화 그 다크시티의 그 변화하는 그 도시 풍경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. 아,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. 무슨 양자 물리학까지 어떤 점이 그렇단 말씀입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 중첩은 그 어떤 시스템이 그 특정 상태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하다가 관측될 때 하나로 결정되는 것처럼 다크시티의 도시 풍경은 매일 밤 그 외계인들의 조작에 의해 그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도시의 구조와 건물의 형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고 외계인들의 의지가 작용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고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첩 상태에서 한 가지 확정된 상태로 이제 그 변화하는 파동 함수 붕괴와 비슷한 과정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. 즉, 이 도시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 양자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외계인들의 의지가 작용하면 관측으로 통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또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기억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이제 다양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요. 또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럴싸한데요. 그렇습니다. 같은 그 양자적 역학적인 거를 뭐 해석에 도입하면 이렇긴 한데 이렇듯 그 다크시티의 시나리오는 가볍게 보기만 하면은 뭐 그냥 그 스트레인저스라는 외계인들이 지구인 납치해서 괴롭히다가 그 임자 만나서 그 초능력 대결하다가 뭐 인간들에게 패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의 아이디어는 기억, 그리고 우리 지각,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그 실제 과학적 이런 철학적 논쟁을 이제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. 그 밖에 이 영화는 그 인간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던지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이제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죠.
이런 뭐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들을 다 떠나서도 그 독일 그 표현주의 영화 감독 그 프리츠랑의 그 메트로폴리스와 또 사이버펑크의 교과서 영화인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블레이드 러너가 연상되는 그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만의 그 독특한 디스토피아 연출만으로도 이 영화는 뭐 충분히 그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저도 그 영화의 재미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영화 다크시티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.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